네, 이제 점점 더워지죠. 우리 이주호 기자도 지금 더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지금 이미 등엔 땀이 났고요. 700이야 어쩔 수 없어. 진짜 효과가 그러니까 좋네요. 따뜻합니다. 그리고 예. 아까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뭐요? 800이 좀 불편할 수 있다. 800? 특히 지하철 타고 다니는 저 같은 아유. 경우에는 불편해 못 입어. 이게 어깨를 이루고 있어야 돼. 죽어. 그렇더라고요. 700 정도가 맥스입니다. 네. 500이나 600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요. 영하 뭐 20도씩 떨어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네. 저 전방에 뭐 일하는 친구들 아니면 그렇죠. 네. 700 사실 좀 오버한데 뭐 이 정도는 뭐 입을 수도 있다 정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얼른 우리 시장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자, 미국 시장은 다시 조금 회복했죠? 뭐 다우는 0.14니까 뭐 거의 뭐 강보합 수준이고요. 나스닥 마이크론이 10% 오르면서 나스닥이 오른 거죠. 나스닥이죠, 나스닥. 네, 나스닥이 오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요. 나스닥이나 샌디스크 11% 올랐습니다. 11%요. 네. 6%인가 6% 올랐고 장중 고점이 11%였어요. 네네. 마이크론이 장중 고점이 17%였습니다. 네. 종가는 10% 올랐고요. 얘들이 올랐는데요. 엔비디아가 1.8%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의 향이라고 했던 데이터 센터 구축하던 네. 그런 기업들이 폭락했었잖아요. 네. 얼마나 올랐을까요? 그럼 폭락했기 때문에 걔들이 10% 이상씩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못 올랐어요. 코어 위브, 예. 네비우스. 예, 네. 그렇게 못 올랐고요. 오라클 0.84% 올랐습니다. 브로드컴 1% 올랐어요. 거의 못 올랐네. 약간 구분해 나가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마이크론 때문에 AI 걱정은 뭐 사그라들었다. 이제 AI 문제 없는 걸로 간다. 이렇게 뭐 아침에 기사 타이틀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 아니라는 걸 먼저 좀 짚고 싶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어제 말씀드렸고요. 2020년도 내년도 HBM 매진됐다라고 CEO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 핵심 고객의 수요 요청의 50에서 한 3분의 2 정도만 공급을 충족하고 있다. 공급 부족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목표 주가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어제 고점은 17%, 종가 플러스 10%. 이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마지막에 상승폭을 축소했다라는 거예요. 네. 어제 S&P 500 기준으로 고점이 1.4%였습니다. 근데 종가는 플러스 0.79%, 고점으로부터는 살짝 밀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른 그런 부분은 좀 아니었고 여전히 이쪽 일부 종목에는 매도 압박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매도 압박은 제 느낌으로는 오늘 서머너스 동시 만기 때 아랫방향 포지션들이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더 밀리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와중에도 뭐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기업들이나 오라클이나 브로드컴 이런 것들이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막 갔어요. 지금 이 필라델피아 언더지수가 계속 오르고 2.5%로 오르는 상황 속에서도 얘들은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는 확실히 매도 공격이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결론은 오늘 토모로스 동기 만기 끝나고 다음 주에 수급은 다소 지금보다는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상화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시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CPI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헤드라인이 2.7%, 코어가 2.6%예요. 이게 예상이 3.1%였습니다. 3% 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서 환호하냐?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많이 올라갈 거 걱정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이게 2.7, 2.6이 아니더라도 안정화됐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월에 연준 금리 인하 확률을 계속 패드워치에 주잖아요. 네. 이게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안 믿는다라는 네. 얘기를 한 거고요. 닉 티미라스 기자 이거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임대료가 2개월 평균이 0.06% 오른 거는 말이 안 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즉 메모리 반도체 쪽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상승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차트를 보면요. 걱정하는 부분은 제가 오늘은 S&P 500이 아닌 나스닥을 가져와 봤습니다. 나스닥을 보면은 이 헤드앤숄더를 만들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헤드앤숄더는 윌리엄 오닐의 이론입니다. 윌리엄 오닐이 누구신지 아시죠? 헤드앤숄더는 주봉이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아, 가장 그래요? 확실해요. 네, 주봉이. 주봉에 헤드앤숄더 나오면 팔아야 되는 상황. 근데 주봉엔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일봉은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어떤 이슈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랬다가 다시 갈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일봉에서 헤드앤숄더가 형성되는 모양을 지금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칫 투매가 나올 수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에서 판다는 거죠? 아닌가? 머리에서 팔아요? 아니 무슨 표현이냐면요. 네. 계속 올라갈 때는 여기서부터 노란서 지금 커서를 따라가 보세요. 올라갈 때는 네.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잖아요. 잘못 팔면은 더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점까지는 몰라. 네. 그리고 첫 번째 하락을 하잖아요. 네. 첫 하락에서는 항상 매수가 들어옵니다. 네. 첫 하락에서는. 우리 종목도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갔어요. 네. 근데 정고점을 돌파하면 이게 추세 상승인 거잖아요. 근데 네. 보세요. 빠졌다가 올라가고 정고점 돌파하면 추세 상승이잖아요. 정고점 돌파 못했어. 그 다시 빠져. 예, 다시 빠져요. 그때. 이 다시 빠지는 이걸 오른쪽 어깨라 그러고 예. 여기서 빠지는 거는 매수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요. 아, 그렇죠. 이론상으로 기적 분석에서는. 네. 그래서 여기서 밑으로 빠져버리면은 이게 헤드앤숄더를 완성한다 그러면서 이 밑으로 딱 빠질 때 투매가 나오거든요. 매도가. 네. 아마도 그런 매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기적 분석의 트레이딩이 많아요. 실제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의 분석은 이건 아직 일봉이니 전체적으로 보세요. 이거 나스닥의 월봉입니다. 이거 보면 어떤 느낌이세요? 뭐 문제 있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에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단기적으로 수급이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매물이. 아, 네. 네, 그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봉은 여기 안 가져왔는데 주봉에 헤드앤숄더가 나오면 이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선물하시면 동시만기도 있고 오라클 노이즈도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매물이 막 나오고 있고 개별 종목별로 매물을 맞는 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상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중장기적으로는 별 문제 없이 지금 현재 흐름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다음 주에 수급이 진짜로 움직이는 수급이다. 네. 그렇게 표현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9월부터 올랐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9월부터 올랐습니다. 9월부터 올라서 신고가 가격 찍고 내려왔다가 오늘 아침 끝난 시장에서 다시 신고가 근처까지 갔다가 16%까지 올랐다가 플러스 10%에 끝났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모양이고요. 지금 현재 $248인데 월가에서는 지금 300에서 350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엔비디아예요. 이 엔비디아 노란색 박스권을 제가 몇 개월째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게 되거나 안정화되면 그때는 이제 안 보여줄게요. 아, 네. 근데 여기 지금 계속 있는 상태예요. 이게 여기서 벗어나야지만 시장이 확실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여기에 있다 이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하단으로 가는 걸 이걸 많이 갖고 있잖아요. 하단으로 이 밑으로 빠지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질문 이렇게 하시죠. 빠질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밑으로 일시적으로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세가 굉장히 세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 종목은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여전히 지금 이 박스권에 있어서 시장의 정확한 방향을 확실하게 주는 것은 얘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시가총액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얘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미국 시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마이너스 1.53%, 코스닥이 마이너스 1%인데 아니 하루는 왜 그렇게 많이 빠졌어? 그러다가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어제 말 그저께는 네. 왜 이렇게 오른 거야? 그러다가 또 어제는 또 미국 시장 물론 빠진 게 있습니다. 네. 브로드컴 영향을 받은 거였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어제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 오후 들어서는 우리 시장이 마이너스 0.64%까지 반등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반등 시도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었고요. 그것은 마이크론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어제 SK 하이닉스는 플러스 0.28% 끝났습니다. 플러스에 끝났습니다. 오. 그리고 삼성전자 마이너스 0.28%였어요. 네. 빠지지 않았어요. 이 두 종목이. 그런데 많이 다른 전체는 1.5% 빠졌다는 거는 어디선가 되게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만이 아니고 그저께도 그렇고요. 어제도 그런 설명을 좀 드렸는데 최근에 그 단기 거래하는 그 매수 수급들이 그냥 막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어제 하나를 그냥 계속 룰루랄라 계속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네. 뭐 지금 장 빠져도 올랐어요 걔는. 네. 근데 어제 그냥 한 방에 때려버리더라고요. 마이너스 10%까지 막 때려버리더라고요. 아. 예, 이런 게 발생이 돼요. 네. 제가 보기에 그 회사가 나빠서 뭐가 악재가 나와서가 아니에요. 예,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한편으로는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수급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또 살 기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바이오 종목들은 최근에 또 막 이렇게 막 때렸거든요. 며칠 동안. 그러더니 어제 조금씩 올랐고요. 대부분 종목들은 아침에 빠져가지고 특별한 등락이 없었고요. 그리고 어제 또 하락에 영향을 많이 준 것은 2차 전지였습니다. 2차 전지 LG에너솔루션 악재 뉴스가 하나 아유. 있었죠. 네. 그래서 이게 거의 9%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빠지는 얘들이 시가총액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빠지는 영향을 좀 주었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때문에 상당히 선방하면서 움직였는데 시장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보합인데 시장이 1.5% 빠졌다. 나머지들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예요. 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또 반도체 위주로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또 반도체 위주로 올라가겠죠. 오늘 만약에 상승한다면 그러면 오늘 반도체 위주로 올라가면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또 안 좋을 수도 있다. 종목별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는 코스피 지수의 일봉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을 막 그어놨는데 도대체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러는데 아주 복잡하게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은 맨 밑에 있는 선이 이 선이 뭐냐면 우리나라 요번에 대세 상승의 시작점입니다. 6월 초. 예, 6월 초에 시작점이고요. 거기서 오르다가 중간에 이 세 줄이 있는 거 이게 뭐냐면 박스권으로 조정을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9월에서 10월에서 또 한 번 올랐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이 선을 긋는 이유는 또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3차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물론 뭐 네. 다른 것들도 보지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은 이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시장이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 시장이냐 하락하고 있는 시장이냐 박스권에 있는 시장이냐에 따라서 같은 종목을 거래하고 하더라도 그 종목을 내가 아침에 살 거냐 오후에 살 거냐 아침에 팔 거냐 오후에 팔 거냐 아니면 내가 물량을 얼마큼 들고 갈 거냐 나 저거 되게 사고 싶은데 호재 나왔는데 호재 나왔는데 나는 돈이 5천만 원이 있는데 5천만 원이 다 살 거냐 1,000만 원쯤에 살 거냐가 다른 거예요. 시황에 따라서. 네. 시황은 위험 관리예요. 위험 관리. 아. 수익은 종목으로 네. 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박스권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또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월봉입니다. 우리나라 월봉도 별 문제 없어요. 미국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그런 구간에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쭉 설명드렸는데요. 마이크론 급등으로 나스닥 및 기술주들이 반등을 했는데 데이터 센터 구축 기업들은 반도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동시만기 개별 수급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 매도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져야지 이익을 보니까 네.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정 프로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자기네들 계좌로 우리나라 주식 살 때 네. 네. 공매도. 매도 그냥 무차익 공매도 때려버리면 어떡하냐. 이거 되게 해야 되거든요. 일단 우리나라는 그거 시스템을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네. 모든 주문은요. 뭘 하면 되냐면 주문은 원장을 갖다 옵니다. 원장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증권사에 있는 그
데이터 센터라고 해야 되나 뭐 전산 대형 전산 네네. 있잖아요. 네. 뭐라고 해요? 호스트가 있잖아요. 네. 네. 호스트에 그 사람이 돈이 얼마가 있고 주식이 뭐가 있다는 거를 주문이 들어오면 거의 갖다 오는 거예요. 확인하고 오는 작업이 있어요. 네. 네. 확인을 하고 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한동안 일부에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거를 허용해 가지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문제가 됐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그걸 개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럼 확인하지 않고 왔을까요? 주문이 그게 0. 몇몇 초인데 주문이 먼저 들어가겠죠. 0. 몇몇 초에 주문이 먼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먼저 사고 먼저 팔아야 되는 거니까. 거의 갔다 오는 시간이 음. 예, 그런 게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을 가서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못해요. 그렇게 확인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무차입을 하지 못합니다. 외국인이 통합 계좌를 해도 근데 안 제 된다? 말씀은 네네. 외국인들의 통합계좌 우리나라 증권사에 저희 회사에 많이 넣는다 그러면 저희 회사 주문을 넣는 미국의 증권사의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걔네들이 원장을 확인하고 오는지 안 오는지 건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거든요. 예. 요 작업이 되게 필요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작업 말씀 좀 드리겠고 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냐면은 네. 미국은 지금 어떤 종목에 지금 내려가야지만 수익이 나 이런 쪽의 투자자들은 지금 뭐 대표적인 게 마이크볼이잖아요. 네. 그러면 개별 종목에 뭐 엔비디아다, 테슬라다 그러면 테슬라의 품매수를 계속하고 있을 거고 공매도를 계속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수급이 꽤 있어 보인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선물옵션 그리고 옵션, 개별 옵션, 주식 선물, 주식 옵션 이 것들이 그날 청산이 되는 거예요. 청산이. 네. 청산이 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면 청산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업사이클 기대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주가 움직임을 보면요. 근데 원화 약세로 인한 외국인들 수급이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외국인들의 요즘에 수급을 보면은 패시브나 아니면 오래 팔 물량은 다 판 것 같아요. 그냥 연속적으로 막 파는 그런 건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다만 이제 다시 살 거냐 아니면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환율 때문에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 굉장히 미온적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그 환율을 눈치 보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좀 미온적인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지수는 그냥 등락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단기 거래자들이 그냥 개별 종목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제 마이크론 영향을 물론 마이크론 영향 때문에 어제 안 빠졌어요, 애들이. 네. 안 빠진 부분이 이미 오른 거냐 이렇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그 영향을 좀 많이 우리 시장을 좀 준다면 그대로 준다면 오늘이 금요일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주면서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그냥 제가 참고로 어디 돌아다니길래 뭐예요? 여기 이번에 이번 하락이 11월서부터 종목들의 미국 종목의 하락폭입니다. 고점 대비. 예. 오라클 48%.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보면은 여기 지금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요. 많이 빠진 종목들이 어느 쪽이냐를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첫 번째 이유인 거고요. 보시면 어느 쪽이 많이 빠졌나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중간에 비트코인 ETF가 32% 이번에 빠졌다고 해요. 지금 어제 미국 시장 반등했는데 비트코인은 반등 못했습니다. 반등 못했어요. 요게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네. 요거를 지금 시장과 연결되면서 이거는 뭐 우리 얘기가 아니고 월가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야지 기술주가 오른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 연관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요게 뭐하고도 또 연관을 좀 짓냐면 요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일본 오늘 금리 결정 발표합니다. 네. 금리 결정 발표해요. 일단 이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몇 가지. 오늘 25피 금리 인상 확률 98%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 할 거라고 지금 이제 다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하면 0.75%입니다. 네. 0.5%가 언제였냐면 1995년도였어요. 1995년도예요. 제가 입사한 년이네요. 네. 30년 전에요. 30년에 0.5%였어요. 근데 0.5% 위로 올라선 거예요. 처음으로. 처음으로.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표현하고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일본이 금리 인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 정상 국가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일단 제조업 경기 판단 지수를 봤을 때 금리를 좀 올려도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어서 금리를 감내할 수 있겠다. 이들이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일본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ETF도 매도한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여러분 뉴스 다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중앙은행이 일본 주식을 막 사주고 그러니까 워낙에 안 좋았어. 저성장 저물가에서 워낙 안 좋았으니까 중앙은행이 막 주식을 그냥 아예 직접 사주고 이게 지금 전체 일본 주식시장이 약 7%라고 그러는데 ETF 전체에는 50%가 넘어요. ETF의 50% 이상은 중앙은행이 이제 사준 거예요. 전체적으로. 네. 이거 ETF를 샀다는 얘기는 ETF에 들어있는 종목을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분양한 거예요 시장을 중앙은행 돈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속 제로금리하고 그랬는데 금리 정상화 시키죠. 그리고 주식시장 이제 직접 사주는 것도 안 하죠. 이제 이게 정상이라고 자기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게 중간에 어떤 다른 일이 생기면 일본이 그래서 좀 노이즈 또는 시끄러울 가능성이 내년에 있을 거다. 그래서 표현을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건 그렇고 아까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일본이 금리를 세 차례 올린 거죠. 0에서 0. 맨 처음에 올렸을 때는 제로금리 탈피 이렇게 한 거고요. 네. 그게 2024년 3월이었어요. 마이너스 금리 종료. 그 다음에 첫 번째 0.25로 올린 게 7월. 그 다음에 올해 1월에 0.5%로 올렸어요. 네. 그리고 요번에 1월인데 요번에 12월이잖아요. 1년 만에 거의 1년 만에 0.75로 올리는 거거든요. 이때 잘 보시면 처음에는 올린 게 아니고 마이너스 금리 종료고요. 그 다음에 25% 올렸고 그 다음에 25% 올렸어요. 근데 이때 비트코인이 이때마다 처음에 마이너스 금리 종료할 때 15% 빠졌고요. 0.25% 올렸을 때 27% 빠졌고 0.5%를 올렸을 때 32% 빠졌어요. 보세요, 진짜로 그거 보면은. 근데 요번에 32% 빠졌더라고 보니까 비트코인 32% 빠졌어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이게 연관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식시장에 있으니까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오르는 게 지금 기주에 연동하고 있으니 주식시장도 같이 보자고요. 처음에 마이너스 금리 종료할 때 한 5% 크게 영향 없었어요. 마이너스 금리 종료한 거고 금리 인상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7월에 25p 금리 인상했을 때 24% 빠졌습니다. 저 니케이가 빠졌다는. 예, 니케이요. 네.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번 1월에 또 올렸잖아요. 네. 이번 1월에 올릴 때는 안 빠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처음에 24년 3월에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올해 1월에도 영향 안 받았어요. 근데 24년 7월에 일본 급락을 할 때 그때 우리나라 16.8% 바로 그냥 수직으로 빠졌어요. 그러다 같이 올라왔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굳이 얘기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금리를 처음에 작년 3월에 마이너스 금리 종료? 금리 올린 건 아니에요. 이제 종료하겠다고 한 거예요.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 크게 영향은 없었어. 처음으로 금리 인상한 거는 작년 7월이었어요. 네. 작년 7월에 25p 금리 인상 딱 했는데 그냥 시장 비트코인도 빠지고 시장도 빠지고 왕창 빠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엔화가 24년 7월에 162엔에서 139.5엔까지 그냥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왔어요. 역한 강세. 네, 원화 강세가 됐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가 힌트가 보이는 거죠. 이걸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어서 저의 해석은 물론 미래 일이니까 변명은 또 해야겠죠. 뭐 과거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판단이 어렵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첫 금리 인상을 하는 처음 어떤 임계점 이런 데를 넘어갈 때 시장은 텐트럼을 일으키는 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미 예고됐고 이런 건 그 시장에서는 가봐야 되는 거고 예고됐다고 뭐 안 빠지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번에 올려서 0.5%를 올릴 때 별 문제 없었거든요. 코인만 있었지 시장은 별 문제 없었거든요. 이번에 0.75 올리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1%를 넘어가고 2를 넘어가는 순간에는 그러면 시장이 그거는 심상치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보다는 다음이 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환율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 시장이 폭락할 때는 엔화가 160엔에서 139. 우리나라는요. 1390이 1400원 가까이 있다 1307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우리나라도. 네. 그리고 올해 1월에도 가만히 보시면 지금 일본이 158엔에서 139엔까지 떨어졌어요. 두 차례나 이런 일이 네. 벌어졌어요. 근데 올해 1월에는 우리나라는 개별적 특징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적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엔화도 그렇게 강세를 안 보이고 있잖아요. 안 보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오늘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결국은 금리가 핵심이긴 하지만 결국 현상은 우리가 봐야 될 현상은 엔화인 건데 엔화가 지금 변화가 없어서 그렇다. 지금 그래서 걱정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일본 금리 인상한다는 말을 막 하는데 금리 인상되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 막 걱정하는 목소리 지금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오늘 많은 게 장중에 이것 때문에 푹 빠졌다. 그 다음 주에 그거 갖고 막 모두 다 얘기를 하겠죠. 모두 다 얘기를 하겠죠. 현상이 일어나면. 네. 근데 지금의 과정을 그냥 한번 혹시나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인을 만약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저의 생각이에요. 저희 주장도 아니고 이 흐름을 보면은 그러면 코인을 사야 될 때부터 됐네. 그러면 또 시장도 그러면은 코인이 올라올 때 나스닥 같이 올라온다면서요. 네. 그러면 기술주도 그러면은 이것과 함께 연동해서 같이 올라올 계기가 혹시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영향을 좀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요 끝나고 나서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반도체 듣는다면서요. 네. 너무 또 길게 했네. 지금 시험령을요. 22 금리 동결했고 영국 금리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22는 금리 동결할 것 같고요. 독일은 내년도에 국채 발행을 사상 최대로 증액했다고 합니다. 인프라 주도에 경기 부양한다는 거 해요. 그래서 영국과 독일에서도 여전히 내년에 유동성 보강이 있다. 그러니까 유동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 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지금 AI 버블 또는 AI 우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게 제네시스 미션이죠. 이게 뭐예요? 에너지 제조 과학 분야에서 AI, 로봇공학, 슈퍼컴퓨팅 활용을 한 AI 국가 정책이에요. 네. 여기 24개 기업이 참여하는데 엔비디아가 제네시스 미션에 참여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 그렇다고 쳐요. 어차피 얘는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왜 이 뉴스가 다시 나왔냐? 요 시점에 제가 판단해 볼 때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걸 굳이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시장에서. AI가 단순 내러티브에서 이제 국가 인프라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는 거야. 국가가 연방 예산으로 기업에 정부 보증 수요를 제공하고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 장기 계약을 계속해서 제공해 줄 거야. 그래서 결국은 AI 기업들의 안정적 매출 및 직간접 가금 지원이 앞으로 일어날 거야라는 것이 지금 탁 나왔어요. 이런 뉴스가. 지금 이쪽에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이렇게 부각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설명을 드렸듯이 정부에서 나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 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픈 AI가 내년도에 IPO 한다고 처음에 얘기하다가 뭐 어떤 이유인지는 뭐 내후년에 간다 이러더니 또 다시 내년 IPO 준비한다는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내년도에 스타게이트래요. 스페이스X. 네, 스페이스X 하죠. 네. 그리고 엔스로픽 하죠. 엔스로픽. 그리고 여기 하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굉장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제 웨이모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픈 AI가 지난 10월에 회사 가치 5천억 달러로 자금 조달을 협상을 했어요. 네. 이번에 7,500억 달러 가치로 자금 조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기업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해 준다는 건 시장에서는 긍정적이에요. 네. 또는 너무 이걸 높게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낮춘다 이런 뉴스 나오면 이건 또 악재예요. 요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2의 HBM이랑 소캠 이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뭐 삼성을 자꾸 미는 쪽인지 모르지만 이건 연합뉴스에 나온 거라서 그냥 가져온 겁니다. 단독은 제가 안 가져오고요. 삼성과 엔비디아가 협력해서 그동안에 기술 개발을 계속 했었고 그래서 지금 샘플이 넘어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 소캠 2에는 상당 부분 영향력이 있지 않겠냐.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뉴스는. 내년부터 게임용 GPU 생산량을 30에서 40% 감산한다고 합니다. 부족한 거죠. 예. 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 만들기 지금 바빠. 아니, 게임용 만들 때가 그리고 메모리도 부족해. 네.
그래갖고 줄인다고 해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엄청 지금 공급 부족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거 뭐 게임들도 다 오르는 거 아니야? 내년에 스마트폰 오르고 바전 오르고 게임도 오르고 다 오르는 거 아니야? 네. 물가가 가전제품 다 오르는 거 아니야? 그렇겠네요. 다시 생각하면 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코인베이스에서 주식거래 서비스 한다라고 하네요. 주식거래, 선물 그리고 이런 주식들의 그 예측 시장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종합 금융 앱을 확장하겠다. 요런 좀 올랐어요. 주식 거래를 그렇게 할 수 있나? 미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미국은 거래소도 민영 자기 거래소가 있고, 네. 그리고 대체해서 HTS 이런 거 만들어서 그래서 그 사기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배워서 HTS 이런 거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거래를 해주고 결제 시스템이 없잖아요. 네. 라이센스 받은 증권사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한 다음에 코인베이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청산할 때만 결제할 때만 증권사나 여기다가 맡겨갖고 맞춰주고. 이런 데가 많아요. 미국은요. 알겠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주식 거래도 한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긴급 환율 대응 회의 조립했다는 거 걱정 많겠구나. 그리고 뭘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냥 가져온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외국인 통합 계좌 활성화한다라는 거. 이거 되게 큰 뉴스예요. 저희는 증권사에 있기 때문에 아는데요. 네. 증권 엄청 불편합니다. 엄청 불편해요. 이거 되게 큰 뉴스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정부에서 KMPU 프로젝트 가동한다라고 하면서 MPU 기술 개발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거. 이런 뉴스를 가져오는 이유는 이게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도 요즘에 정부에서 나온 정책들이 테마성 뉴스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수요 마중물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공공인공지능 전환에 국산 MPU를 도입해서 열 기술 개발과 함께 같이 성장하는 걸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주요 외교 테마는 방산, K컬처, 원전, AI를 주로 하겠다. 그런데 그 중에 콕 찍어서 이 뉴스를 보면 방산을 방점을 찍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보세요. 방산 수출 관련 양자 외교 국가를 지금 선별을 하고 있고 21개국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1개국의 외교 테마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12번 뉴스도 특이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0개사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지금 모집 중이고 그래서 1월에 북경에 가서 비즈니스 포럼을 한답니다. 최태원 회장이 직접 가는 거고요. 네. 이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2019년 이후에 7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계속 갔어요, 매년. 네. 근데 이게 7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K바이오가 올해 기술 수출 규모가 약 18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걸 가져온 이유는요. 뭐 요걸 18조 원이 어떤 회사인지는 여기 있고요. 가져온 이유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뭐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년에는 계약금 이후 단계별 마일스톤이 실제 현금 유입으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그 기업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다. 원래 당연한데 네. 올해 엄청 많이 라이센스 아웃 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마일스톤 들어오는 걸 아시죠? 계약금 받고 네. 계약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마일스톤이 된다는 얘기는 그 파이프라인이 진행이 계속 된다는 얘기니까 요걸 보자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요. 6대4 포트폴리오 있죠. 네. 뭐요? 주식 60, 채권 40. 요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거의 정룰이잖아요. 네. 정룰인데 이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걸 해봤더니 1990년, 1900년도부터 이렇게 쭉 봤더니 매번 수익 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파란 선은 이익을 냈고요. 빨간 선이 구간에서는 수익을 안 냈고 마이너스나 보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떤 구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네. 이 룰이 안 맞았나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되게 웃기는 게 2022년 이후에 6대4로 했었을 때 실질 수익률이 0.03%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와, 시장 그렇게 올랐는데요? 예. 오. 실질 수익률이니까 네. 채권에서도 떨어지고 했기 네네.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쪽에 관심 많으시면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한번 보십사 하고 가져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반도체 이야기로 갑니다.